지금 아무 말 없이 제가 매매 그러면 뒤에 계약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런 걸 그냥 우리는 매매, 임대차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매매 그러면 당연히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어떻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느냐. 거기 563조를 보면 당사자 일방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방이 누구게?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은 뭘 이전할 걸 약정하고 글씨가 재산권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 일방, 그 일방이 매도인이라니까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매수인이죠. 뭘 지급할 것을 내 책하고 여러분 책이 틀리나? 그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한쪽은 대금을 지급할 걸 뭐 한다?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까? 이전해 준다고 약속만 하면 됩니까? 아니, 약속만 하면 성립한다니까. 지금 내가 약정이라서 놨잖아. 그렇게 약속만 하면 성립됩니다. 이렇게 이행까지 할 필요 없고 약속만 하면, 약정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이행까지 할 필요 없고 그렇게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갖출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냐?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럼 어른 그때부터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고 갑은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데 이 양채무가 서로 대가지고 교환적이죠.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입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재산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대금을 받으니까 대가 있는 출연행위니까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낙성분료식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계약입니다. 약속만 하면 성립된다.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하나 적을 것. 첫 번째, 우리는 흔히 아파트 매매계약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매도인의 의무인데 여기는 소유권이라 되어 있지 않고 재산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재산권 중에서 우리가 소유권이 가장 많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 꼭 소유권만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은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하면 국채 같은 거 옆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그래서 꼭 소유권만 아니고 예컨대 채권도 매매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채권도 매매할 수 있고 전세권도 매매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재산권을 사면 다 매매입니다. 그래서 전세권도 돈 주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지상권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다 됩니다. 그리고 꼭 소유권만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반드시 대금 금전을 지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됩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뭐라 그러게?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과 매매의 차이점은 딱 하나, 돈을 주면 매매, 돈 외의 걸 주면 뭐라고? 교환이라고 합니다. 돈 외의 걸 주면 교환입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돈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 돈이 발견이라 돈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교환이라는 말만 있었지 매매란 말은 없었습니다. 돈이란 건 정말 잘 만들었죠.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 시장 가면 얼마나 큰 걸 들고 가야 됩니까? 돼지 키우는 사람은 뭘 들고 가야 된다고? 돼지를 들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뭐하고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럼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뭔가 가치 척도의 수단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수많은 물물교환 중에서 가장 가치 척도의 주장이 되는 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손쉽게 뭐라고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거. 돼지는 앞다리 하나만 자르고 이런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다리 자르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라고? 쌀이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럼 쌀은 요만큼도 줄 수 있고
이만큼 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쌀을 가지고 이 닭은 쌀 한 말, 이 돼지는 쌀 두 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게 돈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근데 외국 같은 데는 유럽 같은 데는 일찍부터 뭐라고? 금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은화 이런 게 있었죠. 우리는 농사 위주니까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큰 광산 이런 게 개발되고 하는 게 없었죠. 그러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동양 모두가 그렇습니다. 상업을 좋아했다 안 했다? 상인은 농민보다 더 뭐라고? 신분이 하대했다니까. 사고 판단은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고? 천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사농공상이라니까. 사농공상이라니까. 얼마나 상을 천대했습니까? 그래서 구 한 마리 들어와서 이제 상인들 중에서도 상민이죠. 부를 축적한 상인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넉만한 양반인데 완전 몰락한 양반이 있다니까. 그래서 몰락한 양반의 아들이라든 딸을 부잣집 상민한테 뭐라고 시집이나 장가를 보낼 때 돈이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양반하고 결혼하니까 신분이 상승되어 있고 가난한 양반은 뭐라고? 경제적 도움을 받으니까 그게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는 굉장히 그걸 서로 양반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요. 간다는 것 자체가 숭늉을 먹더라도 이빨을 뭐라고? 쑤셔야 되는 게 양반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런 거죠. 참 묘하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 상민들도 뭘 만든다? 족보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는 족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옛날에는 뭐 이름 자체도 없었으니까. 여자분들은 이름을 안 가졌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별로 이름을 안 가졌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지금 완전히 모르고 지금은 상전이죠. 저희 할머니 이름이 간난입니다. 간난이. 왜 그러냐? 일제시대 때 전부 다 뭘 하라 그랬다고? 이름을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럼 동에서 나오는데 이 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라니까 집에서 뭐라고 불렀다고? 간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간난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간난이 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할머니 지금 다 돌아가셨죠.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 할머니들 이름 보면 간난이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간난이라고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이름이 대부분 그렇게 불렀으니까. 우리가 뭐 양반은 고가 당시 양반들은 여자분들 이름이 있었지만 일반 상민들한테는 여자분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결혼하면 무슨 댁으로 불렸고 그 이름 자체를 잘 안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거죠. 16살, 15살에 결혼하는데 뭐 이름 쓸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 바뀌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더 심했던 거죠. 약은 교환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 금전이냐 아니냐 이런 게 차이 나는 겁니다. 다음에 계약은 이해의 문제를 남긴다 했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는 아저씨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게 뭐라고? 청약이고 오케이 하면 뭐라고? 성락을 한 거죠. 그럼 청약과 성락이 만났으니까 계약은 성립하는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면서 대금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주버리죠. 이거는 약정과 동시에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행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약정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매매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동사는 무슨 매매가 많다? 현실매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매매하는 거 다 매매입니다. 그걸 현실매매라고 하고 유식하게 말하면 물건행위와 채권행위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매매입니다. 그 매매는 지금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 매매의 성립에서는 매매의 예약과 계약금이 문제되고 다음에 계약의 매매의 효력, 성립, 효력 이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먼저 보면 성립에서 매매의 뭐가 나온다? 예약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매매의 예약. 지금 그냥 예약입니까? 매매의 예약입니까? 매매 예약이죠. 그럼 임대차도 예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차도 예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전세도 예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짜장면집 예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극장표 예매할 것이고 항공편 예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약이라니까. 다 예약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매매에서 예약을 딱 규정했죠. 그러면 다른 모든 예약은 이 매매 예약을 준용합니다. 따로 예약을 안 규정한다니까 여기 걸 다 뭐라고? 다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매매에 관한 규정은 왜 중요하냐? 지금 이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상계약에 전부 다 뭐라고? 준용됩니다. 다른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매매 하나만 몸이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하는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게 안 되게 다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여러분 매매의 의의와 성질 쭉 보면 5번째 줄 보면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매 예약을 보지만 매매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약이 뭐냐? 이런 거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10월 1일 날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할 것을 1월 1일 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계약을 합니다. 요 하는 계약을 뭐란다? 예약이라고 해요. 장차는 계약을 뭐란다? 본계약 그래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예약은 장차 본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고 되겠습니까? 매매 예약이란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이 뭐라고? 예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매매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예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월 1일 날 아저씨 저게 파시죠 했을 때 반드시 갑이 매각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미리 뭐한다?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겁니다. 토요일 오후 8시 혹은 6시 극장표는 미리 예매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왜 예매해야 되냐? 그날 딱 갔을 때 표를 매매하려고 했을 때 극장표가 없을 수가 있다니까. 그럼 미리 뭔다? 예매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확실성 매매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공권도 왜 예매해야 되느냐? 그날 가서 항공편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없으면 굉장히 뭐라고?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뭐라? 예약을 하는 겁니다. 평일날 조조 예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언제든지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면 예매를 안 한다니까. 항상 매매할 수 있는데 왜 예약을 미리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예약이라는 것은 장차 매매계약 체결이 불확실하니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매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매매의 예약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예약할 때 물어봅니다. 예약도 계약이라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냥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매매 예약은 계약이다 아니다. 예약도 뭐라고? 계약이라니까. 다만 예약은 항상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항상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약은 예약 자체로서 되는 게 아니고 본계약으로 뭐 해줘야 된다? 완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완결을 해야만이 예약은 본권리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약 완결권. 여러분 책에 나오는데 예약은 원래 일방예약, 상방예약이 있는데 일방예약으로 봤을 때 예약 완결권이라는 말 자체가 예약을 본계약으로 뭐 해준다는 겁니까? 완결을 시킬 수 있는 권리, 그게 예약 완결권이겠죠. 그게 보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상 권리자가 상대방이 다하여 일방적으로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거는 다시 그려보면 이 을이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예약상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갔을 때 이 을은 아저씨 약속대로 제게 파시죠 라고 이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이 매매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본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이 예약상 권리자의 권리를 뭐라 그런다고? 예약 완결권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매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죠. 일방적 의사표시, 즉 을이 약속대로 제게 파시죠 라고 말을 하면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뭐가 체결된다고?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니까.
극창표 위험했을 때 창구에 딱 밀면서 예약표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나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계약이 체결된다니까요.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 나의 권리를 뭐란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요. 나는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권리가 변동되니까 무슨 건? 형성권입니다. 함으로써 권리를 체득할 수 있으니까 재산권입니다. 엄청나게 큰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되고 상속되고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엄청나게 큰 재산권이죠. 예컨대 매매 예약할 때 이 건물을 3억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1일 되게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시가가 상당한다. 그렇지만 나는 얼마에 매수할 수 있다? 3억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벌써 차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현실사에서는 주식도 선물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곡물이 상승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예상해서 미리 뭐라고? 사두는 겁니다. 이걸 흔히 매점 매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컨대 주식이 있으면 현대 A 회사 주식이 있다. 현재 시가가 주당 1,000원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개월 뒤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식을 1,100원에 사겠다고 미리 뭐라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일 10월 달 됐을 때 이 주식이 만일 1,300원 나온다. 그럼 나는 1,300원 시시 나는 거 얼마에 살 수 있다고? 1,100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차익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일 그게 수시가 훅 떨어져서 얼마 나온다? 900 나온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손해보는가? 그 차익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게 진짜 쫄딱 망하는 겁니다. 만일 주식 한 주 한 주 사가지고는 그렇게 망하질 않아요. 여기에 손대면 이제 뭐라고? 떼돈을 벌든지 망하든지 하는 중에 하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큽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고 차익만큼 돈을 주버려야 되니까. 만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언젠가정에 오를 수가 있잖아. 그럼 그걸 다시 챙길 수 있는 여기는 차익만 주고 돈이 없어지면 주식이 없어진다니까. 돈만 날아가게 돼 있다니까. 괜히 이야기했다. 하여튼 이게 왜 재산권인지 알겠죠? 대단한 재산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 예약을 했는데 10월 1일 날 되니까 갑이 벌써 병에게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을은 10월 1일 날 병에 가서 아저씨 내가 미리 찜했으니까 저게 주세요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병이 아저씨 이 건물에 침 발라놨어요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이 예약완결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을은 지금 1월 1일 날 예약하면 당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하겠죠. 그러나 10월 1일 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장래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다? 가등기. 그래서 뭘 하면 된다? 그렇죠. 가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은 미리 뭐하게? 가등기 해둡니다. 예약할 때 다 가등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약완결권은 뭐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권리가 변동되니까 예약완결권 행사과 동시에 두 사람 사이 뭐가 체결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던 매매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매매예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 예약완결권이겠죠.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이란 매매 등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금, 청약금 명목으로 건네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자, 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하면서 매매대금을 3억 합니다. 3억 할 때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통상 1할에 해당되는 뭘 지급한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봅니다. 매매계약 할 때 언제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하면서 계약금의 시 전액을 현금으로 주기로 합니다. 이 법입니까?
아니에요. 왜 현금 전부 다 줍니까? 먼저 계약금 주시고 내일 잔금 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벌써 틀린 사람 아닙니까? 응? 1초도 안 돼서 틀린 말을 왜 하느냐고. 응?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계약금 주고 계약금 주면서 아이스크림 조금 먹고 중도금 주면서 중간 빨아먹고 잔금 주면서 다 빨아먹습니까? 근데 어떻게 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러면 맞다 그럽니까? 아니지.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는 매매 아닙니까? 아까 현실 매매도 제가 뭐랬죠? 매매했잖아. 모든 매매에 다 적용되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계약금은 지급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매매 의의를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이지. 계약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금 좀 주고 합시다. 좋습니다라고 계약금을 교부하는 데 대해서 두 사람 사이 뭐 된다고? 따로 계약을 해야 돼요. 이 계약금 교부 계약을 할 때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급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에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계약금 준다는 계약도 효력이 없죠. 계약이 취소되는데 뭐 매매 계약금 준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된 계약은 맞지만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안 해도 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우리 그러지 말고 계약금 좀 주고 합시다. 좋습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교부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물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자, 이 계약금 교부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관행상 몇 프로를 준다고? 1%죠. 그러나 반드시 1%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1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아니고 1할 10%죠. 1할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이 5억 정도 나갈 때는 계약금 3천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매매대금이 3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통상 관행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계약금이라는 걸 지급하는데 이 계약금은 말은 다 같이 계약금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그 기능에 따라 계약금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계약의 금의 종류 이렇게 하는데 종류라는 것은 사실상 그 계약금이 하는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구점에 가서 가구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계약금 주고 오죠. 다 안 주고 나중에 가끔 배달될 때 주지 않습니까? 배추 살 때도 계약금 줄 수 있어 없어요? 1, 2만 원 주고 옵니다. 나는 배추가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김장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1, 2만 원 주고 계약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살 때도 계약금 주죠. 그 다 같이 말은 뭐라고 주는데 계약금이라고 주지만 실제로 다 같은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게 기능이 다릅니다. 첫 번째, 계약금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정리약금입니다. 이거는 계약은 낙성계약이 있고 불효식 계약이니까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 주는 게 뭐라고? 정리약금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냐 안 했냐 했을 때 보통 계약금 붙일 때는 현금으로 안 주고 통장으로 붙이죠. 통장으로 붙였다는 자체는 뭐였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계약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통장에 돈을 준 걸 보면 돈 받았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을까 하니까. 그래서 계약금은 최소한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정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계약금이 건너갔으면 정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입니다. 해약금이란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해제권 보류, 유보의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 10일 날 합니다. 계약은 무슨 문제를 남긴다 했죠?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는 것으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매도인은 잔금 받을 때
등기수를 주기로 이렇게 이행하기로 오늘 약속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뭐라고? 낙성계약이에요. 그럼 계약은 낙성계약이니까 약속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 장차 이행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라니까. 그럼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사이에 계약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오늘 장차 이렇게 이행할 것을 약정은 했는데 아직 두 사람 다 이행은 착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게 장차 이행하기로 뭐 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만일 장차 앞으로 이렇게 이행할 것을 약속은 했는데 누구든지 이행 착수는 안 했지 않느냐? 그럼 이행 착수할 때까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 도장 찍고 나면 나중에 이행할 때까지 마음이 바뀌게 안 바뀌게. 참 묘합니다. 찍고를 닮으면 그때부터 온갖 나쁜 소리만 다 들리고 좋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마음을 딱 먹고 나면 뭐라고? 결혼식 하고 나면 그때부터 좋은 건 안 보이고 전부 다 뭐만 보인다고? 단점만 보여.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뭐라고? 할까 말까. 그거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결혼을 혼자 못하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와글와글 했으면 계약을 뭐라고? 계속 끌고 나가야 그냥 휩쓸려서 나가지.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혼하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 전 인생이 걸렸는데 그때 그 나이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뭐라고? 객관적인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 스스로가 의문이 든다니까. 그래서 휩쓸려서 결혼한다니까. 휩쓸려서 결혼합니다. 내가 좋아하더라도 결혼할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부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래줘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결정을 못해요. 그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찍고 나면 내일 또 뭐라고? 마음 바뀌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뭐라냐? 아직 우리가 뭐 하기 전이니까. 이행 착수하기 전이니까. 누구든지 이행 착수하기 전에는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뭐 합시다?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단 이렇게 해지는 할 수 있대. 마음대로 해지한다고 하면 무제한으로 해지하게 되면 너무 해지권을 남발할 수 있으니까 해지하기는 하지만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속한 후에서 주는 돈이 뭐라고? 해약금이라고.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만일 17일 날 매수인 어린 아저씨 저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할 수 있게 없게? 있어. 그럴 때 매도인이 왜 그러십니까? 3일 뒤에는 계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미리 뭐 했다고? 약정했다니까. 해지할 걸 약정했다니까. 19일 날 갑이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 해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 무슨 소리입니까?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해지하면 됩니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하기 싫으면 안 했어야지 미리. 이게 뭐라고? 해약금입니다.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는 게 그렇게 하기로 뭐 했다고? 약정했어요. 그게 결국 무슨 해제다? 약정해제예요. 그렇게 해지하기로 약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약정해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주는 걸 해약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엄밀히 말하면 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데 이행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것이 해약금입니다.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위약금이 있고 위약벌이 있고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중도금 다 받았습니다. 매매대금이 3억입니다. 중도금까지 2억 건네갔어요. 근데 매수인이 뭘 안 주느냐? 잔금을 안 줍니다. 잔금 몇 번 달라고 안 준다. 그러면 갑이 우리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하면 원상회복만 해줍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은 얼마 청구할 수 있느냐? 만일 계약금이 3천만 원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는 이 손해배상금은 얼마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돼요. 갑은 받았던 대금은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뭘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다 돌려준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갚은 을에게 다시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얼마 청구한다고? 입증이 돼요. 내가 얼마 났다는 걸 입증해서 입증한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1,000만 원 손해였으면 얼마? 1,000만 원. 4천만 원 손해였으면 4천만 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 나중에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약정하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 둘 중 누군지 계약을 뭘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반하면 뭘 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금을 얼마 하자고 미리 약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약정하느냐? 요 계약금이 교부됐을 때 매수인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요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을 하고 매도인 내가 위반했을 때는 요 배액을 손해배상금을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속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손해배상 예정료로서 위약금입니다. 만약 위약금 약정했죠? 그럼 이때는 이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 없어. 왜냐? 매수인이 위반했을 때는 요 계약금을 뭐로 하기로? 손해배상금을 하기로 두 사람 사이에 했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입증할 필요 없이 3천만 원을 그냥 손해배상금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내가 손해 얼마 났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지만 단점은 손해가 더 발생했다 할지라도 더 청구 못해. 매수인 입장에는 손해가 더 적게 발생했더라도 감액 청구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만큼만 손해배상금으로 하게 했으니까. 그럼 이 손해배상금이 크면 클수록 손해배상 하기 싫으니까 계약을 이행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게 위약금이라니까. 근본적으로는 위약벌은 뭐냐? 만일 매수인이 대금을 불이행했다,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그 계약금은 뭘 한다? 플러스 몰수를 해버립니다. 몰수하고 또로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금은 따로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위약벌입니다. 그 계약금을 플러스 몰수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계약을 위반할 확률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와인면하고 플러스 몰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위약금을 플러스 몰수할 거로 약정하는 게 뭐라고? 위약벌인 위약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아무 말 없이 계약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아무 말 없이 돈 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이 말 속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으로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특약이 있어야 돼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약할 때만 위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고?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해약금 해제를 봅니다. 해약금 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행사 시기, 행사 기간입니다. 다음에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뭐 행사, 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일방 이행 착수라니까. 일방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행 착수입니까? 일방 이행 착수입니까? 그럼 만일 중도금을 주는 것은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어른 지금 대금 지급하는 게 자기 채무라니까. 근데 중도금 줬다는 거 지금 이행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일부를 이행했잖아. 그건 이행 착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중도금 지급할까지만 가능하다.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게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다는 건 이행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행 착수라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전까지만. 이행 착수한다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만일 중도금 지급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매도인은 이행 착수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아직 매도인이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게 없게? 아? 공부를 또 저렇게 피상적으로 한다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제가 물어볼게요. 분이 매매계약 했어요.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인이에요. 중도금 줬습니다. 두 분 받았죠? 중도금 다 받고 난 다음에 10일 지나고 잔금 줄 때쯤 돼서 제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합니다. 해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쉬운 간단하냐고. 안 되잖아. 근데 지금 틀리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게 아니고 남이니까 아무 소리 그냥 해자든 말든 자기끼리 뭐라고? 얼마나 답 잘 맞추는지 몰라. 여러분 다 그렇다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자기끼리 되면 논리가 필요 없어요. 반드시 맞추게 돼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가 그렇게 달려있다니까. 모든 게 그래요. 참 이상하죠. 자기끼리 되면 뭐라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남이 되면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 돌멩이에 얼마나 개구리가 많이 사져 있겠느냐고. 응? 남이 스캔들 나면 뭐라고? 못없이 막 야구해버립니다. 내가 냈을 때는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보면 눈물을 찔찔 흘립니다. 불륜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 있는 사람이 뭐라고? 남편 있는 사람이 소화가지고 뭐가? 따라가고 싶으면 눈물을 찔찔 흘린 거라니까. 그러면서 갈비 찔찔 흘리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럼 뭐라고? 죽일 놈이에요. 내가 그러는 거는 뭐라고? 사랑을 찾아가는 거라니까. 옆집 놈은 죽여야 되고 멋진 놈이 그럼 뭐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가. 절대로 그래서 남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저떻게 했다 할지라도 약간 저는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뭘 해줘야 된다고? 이 용서의 마음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없어요. 한 번 잘못 비우면 뭐라고? 영원히 나락으로 쓰러진다니까. 진짜 희한합니다. 어찌 그렇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뭐라고? 엄격하게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만 했을 때는 그 뒤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니까. 야간 뭐라고? 내가 하면 뭐라고? 남이 하면 죽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보다 우리는 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 높은 곳이 뭐냐면 경제적인 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상에서 내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이 나눠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위에 사람의 말 같은 밑에 사람의 말 같습니까? 상상을 불할 정도로 뭐라고? 가난한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월급 적게 사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니까. 집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중개업을 해보십시오.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 달 20만 원짜리 되는 월세 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방 하나 원룸에 뭐라고? 20, 30만 원짜리인데 그게 세 사람 살려고. 여기서 돈이 없으니까. 한두 명이나 그것도 더 낮춰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만 원 더 올리냐 안 올리냐에 따라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원룸을 하나 해보라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내가 계속 위로 보지만 밑으로 보면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이 다 불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 달에 150석, 150석, 남편이 220, 남편 200에서 250, 부인이 150 사는데도 얼마나 애들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많이 몰라. 행복하고는 다르다니까. 물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밑에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뭔가 내 밑에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내 밑에 사람도. 내가 결코 낮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로 물론 높여 와야 되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이왕 세월은 지나가니까 이 순간이 굉장히 뭐라고? 중요해.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 행복을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절대로 행복은 나한테 오지 남한테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아들한테 애들한테 오늘 1일 급식을 하고 왔다. 아니면 오늘 좋은 일이 있어 내가 10만 원을 기부했다. 누가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른다니까. 기분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다니까. 남한테 도와주는 거 그만큼 기분 좋은 거다.
남을 도와준다.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니까.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고 사람들을 보낼 때 뭐라고? 내가 이만큼 고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걸어가더라도 뭐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까. 그게 남을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 남을 시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거 절대로 자기한테 손해라니까. 내가 돈 많은 사람, 내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말해야 되지 뭔가. 저놈을 뺏어가야 내가 어떻게 돼? 그러면 나만 손해본다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훨씬 뭐라고 행복하게 되는 게 자기 밑에 보는 사람 뭐라고? 실제로 남한테 나눠주기 잘해요. 나눠줄수록 뭐라고?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 봐서 그렇다니까. 위 앞집 보면 뭐 김장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님 그래가지고 다 나눠줘. 그러면서 어머니 막 그것도 못해가 잔소리하지만 돌아와서 굉장히 기분 좋아해. 돌아가실 때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절대로 위로 내가 목표를 잡는 건 없지만 그걸 시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밑에 사람 안 돌봐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좋다고? 자기한테는 좋아. 그 행복을 못 느낀다니까. 이것도 자기 집이면 다 알아. 이제 봐. 중도음 준 것을 이행 착수해서 하네. 근데 왜 해제하느냐고. 못하지. 이행 착수 전까지라니까. 상대방이 아니고 일방적 착수입니다. 누구든지 이행 착수한 이유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약금 해제는 안 돼요. 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물어봅니다. 20일 날 중도음 주기로 했는데 이 매수인이 15일 날 중도음 지급한 겁니다. 약정보다 이행 먼저 했습니다. 언제 지급했다고? 15일 날. 그럴 때 이 값은 아저씨 왜 15일 날 지급합니까? 2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17일 날 값이 와서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행기 도래 전 이행 착수도 적법한 이행 착수냐 이 말입니다. 적법한 이행 착수입니다. 따라서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럼 15일 이후에는 값을 모두 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기 도래 전 이행 착수도 적법한 이행 착수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행사는 당연히 뭐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의사를 표시할 때 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면 될 것이고 준 사람은 반드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해야 돼요. 일부만 제공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배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효과는 당연히 소급해서 소멸하겠죠. 이것도 해제니까. 자, 물어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하는데 이행도 착수하는데 원상회복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 발생하게 안 하게? 안 하죠. 이거는 약정해제니까. 이렇게 해제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익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약금 해제, 즉 계약금에 관한 겁니다. 이 계약금은 요즘 들어서는 뭐 매년 출제됩니다. 그리고 실사에서도 계약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약의 효력, 일반적인 효력입니다.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중에 가장 큰 것이 재산권 이전인데 문제는 과실 기속에 관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일반적인 효력을 보는데 일반적인 효력. 첫 번째, 매도인에 관한 것은 방금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갑과 을 사이에 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상가가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 나옵니다. 월세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이죠.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이 월세는 언제부터 매수인이 가져가느냐? 매매할 때 과실은 언제부터 매수인께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걸 과실 수취권 문제라 그러는데 우리 민법은 언제 때를 기준한다?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무슨 시? 절대로 등기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인도전 수채권 과실은 매수인에게 계속된다. 매도인에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매수인께 된다고? 인도받은 이후부터 매수인께 계속됩니다. 단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다. 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는 그때는 누구한테 계속된다? 매수인에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과실귀속은 언제 때를 기준한다? 인도시를 기준합니다. 등기시간이고 인도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게 매도인에 관한 것. 다음에 매수인에 관한 것. 오른쪽 보면 매수인은 뭘 취급해야 된다? 대금을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취급은 서로 대가성이 있죠.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243페이지 제일 보니까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 기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고? 둘은 무슨 관계니까? 쌍무,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 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도 동일한 이행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에요. 지참채무란 뭘 말하냐? 채무를 이행할 때는 어디에서 이행해야 되냐면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채무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는 게 뭐라고? 지참채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그걸 지참채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행할 거냐? 이행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행 장소는 지참채무 원칙입니다. 채권자의 현 주소에 가서 지급하는 걸 지참채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매수인도 대금을 어디서 지급해야 된다? 매도인의 현 주소에 가서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단,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디서 지급하면 된다?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조문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조문입니다.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대금 지급 장소와 과실 기속,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밑에 거는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효력 중에 담보 책임입니다.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이전해 줘야 되냐면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매수인은 거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어른 대금을 지급할 때 만원짜리를 복사기로 복사해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법정 통용이 있는 금전을 지급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갑도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때는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만일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그 이전하는 재산권인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혹은 그 목적물에 물건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을 때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하는 재산권인 권리 하자가 있거나 그 목적물인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 뭐라고? 담보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담보 책임입니다. 그러면 이 담보 책임은 예컨대 이 말입니다. 지금 갑과 알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건물을 매매하는데 건물이 신축된 지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적 현상에서 거기에 금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건에 하자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자연적 현상에서 발생된 이 물건 하자는 매도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물건 하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됩니다. 매수인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고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지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하면서 담보 책임이 있는 것을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걸 모르고 계약서에 담보 책임이라고 약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담보 책임 집니까? 안 질까요? 이 담보 책임은 당사자 약정에서 지는 책임이 아니고 매매를 하면 당연히 담보 책임 진다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는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매매할 때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면제 특약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담보 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담보책임 면제 특약 할 수도 있고 가중 감명 특약 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효력이 있고 계약이란 두 사람 의사가 합치돼야 성립한다 했죠.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사이만 효력이 있고 두 사람 의사가 합치됐으니까 계약은 뭘 하더라도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라 했죠. 그러면 지금 저번 주부터 배웠던 이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게 임의 규정이게 다 임의 규정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동시함매권이니 위험부담이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 방금 봤던 매매 이야기니 계약금이니 모두 다 뭐라고? 임의 규정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담보책임도 임의 규정입니다. 되겠습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하지만 채권자가 위험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함매권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하는 겁니다. 다 임의 규정이고 딱 나중에 임대차가 나오면 그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경제적 약자입니까? 그렇죠. 그 임차인 보호에 관한 규정만 강행 규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다 특약하면 특약대로 따릅니다.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보 책임을 보는데 담보책임은 방금 말하던 권리하자에 관한 것도 있고 뭐도 있다? 물건하자. 그 권리하자, 물건하자를 따로 나눠서 한번 봅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네, 쉬었다 했습니다.